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정철우입니다. 2021년 12월 7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력법의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법제화가 어떠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2014년 도입되어 작년까지 시행되었던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제도의 확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제도의 목적은 동원 위주 부대의 동원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동원 위주 부대란 부대 구성이 평시에는 최소한의 현역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가 유사시 대다수의 예비군이 동원됨으로써 부대가 완성되어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부대로는 동원사단과 동호보충대대가 있습니다. 동원사단은 전시 현역 8%, 예비군 92%로 완편이 됩니다. 동원보충대대는 전시 100% 예비군으로 편성이 됩니다. 동원 위주 부대는 예비군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은 연간 2박 3일에 불과합니다.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은 연간 8시간의 기본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과 스위스,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예비군이 연간 6일에서 38일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의 예비군 훈련 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현역 복무 시 익혔던 기술과 지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비군 훈련 시간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원 위주 부대에 지정되어 동원되는 예비군은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 시간을 확대하거나 학생 예비군에 대한 훈련 보류를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책화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동원 위주 부대의 주요 직위에 지정된 예비군 간부 중 일부를 지원제로 선발하여 동호 훈련 외에 연간 12일의 훈련을 더 받도록 하였습니다. 훈련 수당은 연간 16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2014년 79명으로 시작하여 작년 기준 3,000명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군 분석평가단 주관으로 제도의 성과를 2차례 평가하였는데요. 전투 준비 시간이 감소하고 전투 준비 태세 수준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 성과를 힘입어 이 제도의 확대 버전인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법제화가 어떠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상근 예비군 관련 조항이 예비군법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비상근 예비군의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비상근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는 기간이 연간 12일에서 180일 이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병력법 제49조에 따라 이전에는 병력 동원 훈련 소집 기간이 연간 30일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제도는 이 기간 범위 내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력법 제49조에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추가되어 연간 180일 이내까지 소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소집 가능 기간이 확대됨으로써 비상근 예비군을 훨씬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 30일 이내로 단기간 운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와 함께 연간 180일 이내에서 장기간 운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게 동원 위주 부대의 동원 준비 태세를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력 자원 급감에 대응하여 국방개혁 차원에서 각 부대의 현역 감축과 함께 군사력 운용 체계의 변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원사단 등의 동원 위주 부대의 현역 편성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2005년 이전에 동원사단 수는 12개였고 각 사단의 현역은 2,500명 수준이었는데 국방개혁 과정에서 동원사단 수는 5개로 줄었고 각 사단의 현역은 1,00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사단의 임무는 줄지 않았는데 과거 2,500명이 하던 일을 1,000명이 하게 되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시에도 그러한데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시 상황에서 개개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부대 역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장기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이 적절히 편성되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부대의 동원 준비 태세 향상과 전시 전력 발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향후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되면 동원 위주 부대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부대에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부 중 여군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출산 및 육아 휴직 시 대체 인력으로 비상근 예비군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 파병을 늘려야 할 때 현역과 함께 비상근 예비군을 파병하여 민사작전 같은 임무에 투입, 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비상근과 장기 비상근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규모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동원 이주 부대의 주요 예비군 간부 직위에 대해서만 3,000명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포병, 기갑, 정비, 공병 등의 특기에 해당하는 예비군 병도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장비 운용과 관련된 이들은 전시 중요한 전력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 특기는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훈련 시간이 2박 3일의 동원 훈련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행 단기 비상근 간부 예비군과 같이 연간 15일 정도의 훈련을 통해 전력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카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특기에 해당하는 예비군 병은 소요와 지원율을 고려할 때 약 2만 명에서 4만 명 수준까지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올해 1개 동원 사단에서 50명에 대해 시범 운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시범 운용 과정에서 신분, 훈련, 처우, 인사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의 효과를 평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떠한 점에서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 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법제화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와 남은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